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 고등학교 시절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남학생이 한 초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특정했고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2차례나 거절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해당 임산부는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한 대리기사가 술에 취한 손님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은 기사가 타고 온 킥보드까지 고장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희 사건 반장에 출연하는 세 분의 변호사님들이 이 사반 가족회 유튜브 방송에서 진짜 이 전극에 도전하고 있는 거, 특히 여성 연기에 도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리고 뭐 박지훈 변호사님이야 뭐 실제 이제 연기자로 활동을 하시니까 약간 논외로 하고 여기 양쪽에 계신 이 두 분. 아마추어시잖아요, 솔직히. 아니요, 여기서 연기자로서의 그 어떤 탄탄한 것을 갖춰주셨죠. 네, 아무튼 그래서 교수님이 일단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보시고 나서 아니 이거는 강제로 한 거잖아요. 지금 뭘 도전을 해, 도전을. 보시고 나서 판단을 해주십시오. 자, 영상 뭘 스타트! 쓰려고? 어머 당연히 좋지. 우리 첫집들이가 되는 거네. 근데 자기야 음식은 뭘 시켜? 어머 잠깐만. 지금 그거 다 만들자고? 어머 자기 미쳤어? 그거 언제 만들고 있어? 요즘 같은 세상에. 어머, 아니 자기야 이게 뭔데 왜 이걸 왜 꺼내본 거야? 남의 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열어봐도 돼? 안 돼, 내 추억이 들어있는 건데 싫단 말이야. 왜? 이걸 왜 트는 거야 대체? 네. 도저히 눈 뜨고는 너무 볼 수 가네요. 없는. 너무 가. 예. 네. 동의를 얻으셨어요? 아이 그럼요. 시키면 해야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강박이에요. 자, 교수님이 판단을 해주시죠. 어떤 걸 판단해달라는 거죠? 판단이 불가하신가 보죠. 둘 중에 누가 더 그래도 조금 더 낫다. 저 가운데 이렇게 놔도 그렇게 요구하시면 안 돼요. 예, 일단 예? 안 하신다고요, 그럼? 예, 안 하겠습니다. 막상막합니다, 제가. 네. 민망하네요. 그러니까 판단이 불가할 정도로 둘 다 형편없었다는 걸로. 유튜브에서 내보내기로 약속을 하고 한 걸 이렇게 지금 방송에서. 계약 위반인데 계약 예, 위반. 알죠. 지방방송 꺼주세요. 예, 제가 진행합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 돼지가 돌아다녀야 하는 저렇게 신고가 접수됐답니다. 즉각 대구 소방이 출동을 했더니 저렇게 다리 위에서 저 녀석을 발견했던 거죠. 도살장으로 가던 트럭에서 이 녀석만 낙오가 됐던 겁니다. 이 돼지 20여 분 뒤 다시 저렇게 화물차에 실렸고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도살장으로 갔답니다. 예, 많은 누리꾼들 그냥 좀 살려주면 안 됐나요? 이렇게 많이들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예, 판정을 거부하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그리고 양재열 변호사, 그리고 예,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쩌다 보니 사반 3일치를 밀려서 자는 시간 쪼개서 다 몰아봤어요. 나도 참 이게 뭐라규 하신 인생은 아름다워님, 좋은 소식, 좋은 뉴스 항상 고마워요 하신 강민규님, JTBC는 좋은데 저 남자 진행자는 정말 극혐 하신 김신혜 집님, 그러자 댓글로 난 네가 더 싫어 하신 조현민님, 자, 대구 광명학교 특수교육실무원 쌤들 힘내세요 하신 홍현숙님, 제 딸이 킥보드 타다가 차에 툭 부딪혔는데 탑승자 4명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합의금 1,000만 원 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하신 양경숙님, 글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자, 부산 하단의 한 스테이크집에서 식사하는데 스프 안에서 담배꽁초가 나왔어요 하신 현지우님, 이옥라님, 김명주님, 고정숙님, 김재출님, 이동환님, 영도바라님, 플로리다의 조한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를 함께하는 아세사와 뉴스의 6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비탈길 목숨 건 역주행입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주 함께 보시죠. 자, 새벽 경사진 저 골목길, 외국인 2명이 스케이트보드 타고 그냥 쉥쉥 일방 통행도를 역주행으로 씩 오는데 무지막지 빠른 속도, 저기 트럭
아이고 꽝! 아이고 꽝!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을 정리하는데요. 이 외국인들 이외에 헤이맨, 트럭 hit맨 어쩌고 하면서 무용담처럼 저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댓글들이 다 어땠는지 아세요? 트럭 많이 안 다쳤어야 되는데 였습니다. 응? 아니 저 지금 보시면 지난 20일 밤 이태원이라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이태원 쪽에 저렇게 구불구불한 비탈길도 많고 산 지형이라서 남산 쪽이라서 굉장히 가파른 길들이에요. 거기서 일방 통행을 거꾸로 지금 스케이트보드를 탄 겁니다. 밤에. 지금 그렇게 해서 결국 트럭과 부딪혔고 코너 쪽에서 트럭 운전사분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상황에서 인명사고 나면 아무리 뭐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또 운전자 입장에서는 뭐 사고 처리라든가 뭐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하고 나서 뭐 트럭 밑에 누워있고 했다가 다시 숙소로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막 낄낄낄면서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영상은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됐을까요? 저 사람들이 직접 올렸으니까 보게 된 거예요. 자랑이랍시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없었던 것도 다행이고 트럭 운전사분도 참 다행이지만 남의 나라 와서 좀 조심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저건 아니죠.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트럭이 피해자예요. 두 번째 뉴스 가볼게요. 마동석 만나도 제발 똑같이 사반 가족분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오토바이 좌회전 하는데 자, 좌회전 할 겁니다. 자, 좌회전 들어가는데 직진 차로에서 저렇게 다른 차 역시 좌회전합니다. 놀란 라이더 경적 빵 울렸더니 잠시 후 열받은 그 상대 차주 자, 이제 침찍 뱉으면서 이제 차에서 내립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왜 거기서 좌회전해요? 네? 아니 거기 2차선 직진이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좌회전해요? 훔치는 거냐? 아니요? 아니 가라고. 제 앞에 가라고. 아이씨. 뭐라고 가. 아니 조심하고. 가라고. 아이씨. 가라고. 네 갈게요. 가라고. 네 갈게요. 가서. 갈게요. 자, 차에서 내리면서 침찍 뱉으면서 말이죠. 이 차주 말이죠. 라이더분한테 보디캠이 있는 줄 모르고 온갖 허세를 부리다가 사반까지 나왔어요. 사반까지 나오셨네요. 지난 13일 경기도 구리시 이륜차 운전자에게 저 차주가 욕설을 퍼부었던 사건인데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륜차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1차선에서 좌회전했는데 직진 신호에서 저 차가 지금 좌회전하다 사고가 날 뻔했죠. 저런 경우 종종 사고가 납니다. 직진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들어서 오다가 차선이 좁아지는 과정에 사고가 많이 그럼요. 나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이륜차 운전자 놀라니까 경적 울리죠. 이제 그걸 가지고 상대차도 경적 울리더니 저렇게 따라와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지금 좀 전에 본 것처럼 침뱉고 시비를 건 겁니다. 근데 이륜차 운전자가 저기서 본인까지 나서면 이제 싸움이 되고 이제 본인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일단은 그냥 갔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저 상대 차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영상 넘겼을 것 같습니다. 국민신고에 교통법규 위반, 그러니까 지금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거, 그리고 노상 시비로 민원 2건을 처리 완료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가 보죠. 김태리 열정페이 논란입니다. 자, 사진부터 만나보시죠. 자, 배우 김태리 씨 자기 브이로그에 외국어 이 자막을 달아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저렇게 올렸는데 문제는 이 프로젝트는 재능 기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저 고지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인 글과 함께 올린 이 지원 양식을 봤더니 세상에 40분짜리 영상 자막을 다는 거였습니다. 자, 40분짜리 영상 자막 다는데 이걸 재능 기부, 노페이? 아하, 이런. 자, 이 기자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배우 김태리 씨가요. 외국어 자막 제작자를 구하면서 재능 기부를 언급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최근에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정말 많은 나라 팬분들이 계시더라. 모두에게 자국 언어 자막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직접 번역에 뛰어들고 싶은 각국의 숨은 실력자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면서 이 자막 제작자 구인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재능 기부 지원 양식을 보면요. 각 에피소드의 길이가 약 30-40분, 번역하는 데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아이고야.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 기부라고 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 온라인상에서는 팬들의 마음을 이용한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런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김태리 씨는 해당 글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요즘 뭐 그냥 재능 기부, 자원봉사 이런 거 막 함부로 요구하면은 진짜 큰 욕 먹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태리 씨 소속사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더 많은 해외 팬들이 이 영상을 좀 즐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일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하고 다르게 자신들의 부족함으로 불편함을 끼쳐서 죄송하다. 즉 선한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김태리 씨의 모든 그 브이로그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라든가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이 수익 창출과 견주는 건 또 아니다. 상당히 좀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이 옳지 않게 쓰이는 것을 바란 적도 없고 지극히 당연히 지급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당하게 지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수익을 기부하는 이 공익 콘텐츠도 아닌 사적인 콘텐츠에 재능 기부를 갖다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냐. 단순히 팬들과 함께 영상을 즐기기 위해서였다면 더더욱 재능 기부 형식으로 이 번역자를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예, 소속사 해명이 좀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막 좀 어렵네요, 좀. 예, 다음 이어가죠. 해변가 민폐 커플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느 해변가 백사장에 누워있는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자세히 봤더니 두 사람이네. 아이고야, 허물을 벗은 듯 옆에는 저렇게 옷가지들이 훌러덩. 백주 대낮에 누가 옆에서 보든 말든 완벽히 그냥 하나가 돼버린 애들은 가라. 찐찐한 저 애정 행각 중. 자, 백 변호사님. 네. 아이, 여기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이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고성입니다. 아, 강원도 고성. 강원도 고성. 예. 지금 저기 모자이크도 있어서 제가 정확한 상태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뭐 빨리 걷어내 지금 속으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별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 해변가 인근 커피숍에서 아이들하고 커피를 마시던 제보자가 저 앞에서 갑자기 옷을 하나 둘씩 벗으면서 저 커플들이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찍혔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뭐 애정행각이 좀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한 40여 분간 1, 2분도 아니고 40여 분간 저런 진한 애정행각을 이어갔다고 하는데 저걸 본 제보자 딸이 저 삼촌은 저 이모를 사랑하나 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떡해. 그래서 제보자분께서는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 사람 많은 곳에서 저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왜 모자이크가 없으면 좀 모자이크가 없는 상황이라면 저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제가 원본 영상을 봤는데요. 네.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가능성이 좀 있었고요. 성행위를 연상된 정도의 수준이라면 저거는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이 좋으면 두 분이 있는 곳에서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 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능숙하게 저 기구를 이용해서 으라차차 운동 중인 저 여성. 어우, 저 팔을 올릴 때 각도는 물론 근육까지 그냥 불끈불끈.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 저 여성 바로 팔순 할머니입니다. 최근 보디 피트니스 대회 시니어부에서 저렇게 당당히 1등을 차지했어요. 이미 이분 아주 셀러비스더라고요. 임종서 씨라고 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최근에 있었던 그 바디빌딩 대회에서 50세 이상 비키니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처음도 아니고요. 2019년 그때는 38세 이상 출전할 수 있는 대회에 거의 80대 가까운 나이에 출전해서 그때도 2위를 했다거든요. 4년 만에 이제 이번엔 아예 우승을 차지하신 거고 운동 경력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2018년경에 허리가 안 좋아서 시작하는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운동한 지 석 달 지나서부터 워낙 열심히 쉬고 잘하시니까 대회 출전 어떻게 했느냐 권유를 받았고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대회에 나갔다고 하는데 저분 아들이 56세고요. 손녀가 30입니다. 손녀가 30. 예. 갑자기 반성하게 되는데요. 예.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자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20년 지기에게 여보라니 점점점. 어떤 내용입니까? 이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을 이름으로만 부르는 게 잘못된 거냐 이런 사연입니다. 이 30대 중반인 부부인데요. 중학교 동창 사이라고 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을 해서 5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요. 얼마 전에 시가에서 다 같이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다 있는 앞에서 아내가 누구야? 라면서 이 남편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결혼을 했는데 왜 그렇게 부르냐? 자기, 여보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사귈 때도 늘 서로 이름 불러왔고 아이 가진 뒤에도 누구 엄마, 누구 아빠보다는 이름 불러주며 존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혹시 남편 이름만 부르는 게 예의가 아닌 건가 하는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지열이랑 저랑 20년 지기 동기동창인데 부부가 됐다고 갑자기 여봉 당신 하는 거 솔직히 너무 낯간지러요. 저희 사귈 때 이름 부르는 거 다 하셨는데 왜 갑자기 그냥 이건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동그라미. 알겠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은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머머머, 얘 좀 아까 네가 지어라 하고 부를 때 네 시아버지 그냥 도끼 눈 뜬 거 못 봤어? 연애 때야 그러든지 말든지 부부가 되는데 어디 지어라. 나중에 새끼 나오면 지 애비한테 지어라 밥 줘 할 거야 분명. 그 어른이 말을 못해. 인기인기 X. 이거는 너무 쉽지 않네요. 이거. 예.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요? 그럼요. 그럼 백 변호사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아니 저는 일단은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나이를 먹으면서 내 이름을 잃어버려 가는 것 같다. 잊어버려 가는 것 같다. 어디 가면 누구 엄마 뭐 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뭐 정작 자기에게 있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게 너무 서글프고 뭐 이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름을 불러주는 거 당사자들이 선택할 일이고요. 물론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시어머니가 만약에 지열이가 며느리한테 이름을 불렀으면 뭘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뭔가 이렇게 소위 과거에 이제 남녀 불평등한 그런 것에 좀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걸 생각한다면 세상이 변했다면 이거는 저 자녀들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교수님은요? 저는 뭐 근본적으로 이제 계속 이름을 부르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걸 뭐 지적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렇게 결혼하고 바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지금부터는 이러니까 여보 자기로 불러라. 그리고 애 놓으면 누구 엄마 아버지 이렇게 불러라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서로가 다 이렇게 적응을 해 나가는 그 시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젊은 부부들이 자기들이 이제 좀 살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까지 좀 이렇게 어른들이 기다려 주셔야지 시아버지가 도끼눈을 뜬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자기 자식이라든가 며느리하고 이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멀리 본인들은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고 조금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 변호사님 그래도 말이죠. 어른들 앞에서는 그 순간만큼은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열아는 말고 지열 씨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서로 존중하는 모습 정도까지는 보여주는 것은 좀 어른들 앞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집안에 그 친지들 각각 부르는 이름들 가지고, 그러니까 호칭들 가지고 굉장히 머리 아팠던 적이 있어요. 뭐 어느 분은 뭐 저 이름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따졌잖아요. 뭐 사돈의 팔촌의 당숙들 다 이름이 다 달랐잖아요. 그때는 가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비슷한 얘기를 여러 번 들으지만 그냥 부부는 부부가 가족인 겁니다. 이제 집안이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로서는 좀 못마땅할 수 있지만 이제는 부부에게 맡겨두는 게 맞는 시대인 거고요. 대신 부부도 부모님들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존댓말로 호칭 정도는 해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하.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은요? 그런데 가족 여러분들은 약간 갈렸습니다. 의견이요. 일단 여김은아님은 애정이 있으니까 이름도 불러주는 거죠 하셨고, 깜상님도 우리 며느리도 서로 이름 부르는데 나는 괜찮던데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스텔라님은 호칭 바꾸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하셨고요. 플라워피씨님 이모 삼촌 같이 호칭이 정해져 있는 건데 시부모님 앞에서 이름만 부르는 것 예의에 어긋난 거 맞아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 삼가역 방면에서 큰일 날 뻔하셨다는 한인경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세상에 정면에서 한 어르신이 운전하는 전동 휠체어가 저렇게 역주행 대각선으로 달려왔다고 하십니다. 아이고 저러면 어떡해.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보아하니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다. 참 우려를 하셨는데요. 그 어르신 이 방송 보고 계신다면 정말 그러지 말라고 꼭 좀 말씀드리고 싶으시다네요. 몽글몽글 탱글탱글 더 건강하게 알로에 베라킹 몽글몽글 싱글싱글 더 기분 좋게 알로에 베라킹 몽글몽글 씹히는 생알로에의 건강함 알로에 베라킹. 김희선이 집착하는 선. 선이 무너지는 순간 나이는 시작되니까 AGR 아이샷 2가지 모드로 인위적인 변화가 아닌 섬세하고 강력한 케어. 메디큐브 AGR 아이샷. 한 인터넷 카페에 고등학교 시절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남학생이 한 초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특정했고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따라가 봅니다. 13년 전 집단 성폭행 피해자의 지인이 폭로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13년 전에요. 대전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글쓴이는 가해자 쪽의 지인이고요. 자신이 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성범죄 저지른 가해자가 모두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고등학생이던 가해자들 중에 일부가 초등학교 교사 또 소방관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직에 몸을 담고 있다면서 이 당시에 기사와 판결문도 첨부를 했습니다. 이 가해자들이 명문대에 입학했을 때도 또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도 자신은 침묵을 했지만 적어도 성범죄자가 교사나 소방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론화를 시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내 친구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사회에 나와서 버젓이 직장을 잡고 사회의 일원이 딱 되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해서 이 가해자의 지인이 이런 고발글을 올렸다는 건데 이 13년 전 성폭행 사건 그 당시 이제 이 도가니 영화 도가니가 아주 흥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판 도가니라는 별칭이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보자가 언급한 게 실제 존재했던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13년 전이었던 2010년 5월경에 이제 피해자는 그 당시에 13살이었고 지적장애 3급에 신체장애 4급이었습니다. 근데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한 또래 이제 남자 고등학생을 알게 됐는데 이 남자 고등학생이 만나보고 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를 알아채고 친구들과 이제 피해자를 불러내서 이제 인적이 드문 옥상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또 간음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걸 소문을 내서 한 달에 걸쳐서 총 16명의 고교생이 이 피해자를 수시로 불러내서 여러 차례 성폭행했던 아주 끔찍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재판부에서는 이제 어쨌건 가해자들도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은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라 소년 보호 사건으로 넘겨서 보호 처분을 내리면서 보호 처분을 내리면 전과가 안 남습니다. 이제 전과가 안 남으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사실상 무죄에 가까웠던 그런 결정이 나왔던 거죠. 자, 그렇게 전과가 남지 않다 보니까 명문대에 진학하고 또 대기업에 입사하는 가해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중 한 명, 가해자 중 한 명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다는 겁니다. 이 가해자 지인의 폭로 내용 사실일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현직 교사가 맞다는 겁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게요. 이제 교육청 측에 문의를 했더니 그러니까 현직 교사가 맞고 누군지는 알 수가 있는데 알려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뭐 법적 근거가 딱히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교육청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 사건 현장 제작진에서 또 그럼 뭐 일을 잠깐 쉬고 있다는 거냐 아니면 뭐 교사인데 담임만 안 맡았다는 거냐 과거에 맡았다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좀 취재를 하려고 했지만 교사가 맞다라는 사실 이상은 밝힐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얘기를 하면서 어느 지역인지가 좀 거론이 됐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에 의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초등학교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명확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무섭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이게 그 해당 초등교사의 뭐 어떤 인권 뭐 이런 거를 보호해야 되니까 뭐 정확히 얘기할 수 없다. 이럴 계제는 이미 좀
이게 넘어간 것 같은데 더구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게 학부모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이제 보호 처분의 그 결과 그 어떤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전과라든가 이것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갖다 못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학교 폭력 가해자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얼마 전에 직업을 더 이상 그 영위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이제 그 보호 처분이 즉 소년법이 존재하는 그 취지하고 현실하고 이제 약간의 어떤 그 불일치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 가해자들이 어리고 공부 잘하고 피해자 아버지하고 합의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는데 뭐 다 아시지만 이게 형사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도 안 남고 범죄 경력 자료도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공직 임용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사 같은 경우는 해마다 실제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갖다가 받습니다만 그 이전에 받았던 그 보호 처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혀 이렇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형사처벌이 아니고 이것이 전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러니까 그 교사라든지 또는 소방관이라든가 이런 그 직업을 갖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예측을 못했는데 이게 상당히 현실과 이상이 좀 다른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고등학생 때 이 짓을 하고도 지금 교사가 됐고 소방관이 됐습니다. 오죽하면 이 지인이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잠깐 그 내용이 나왔는데 바로 이 가해자들과 합의를 해줬다는 이 여성의 아버지라는 자, 제가 왜 자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지는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 합의 더하기 쟤네들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탄원서까지 썼습니다. 이게 참 피해자가 너무 안타까워요, 사정이. 피해자가 사실 어렸을 때 화재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아버지가 사실 어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던 건 아니고 알코올 중독 증세도 있었고 그냥 일일 근로로 이렇게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 나가는 과정에서 동네 그때는 복덕방이라고 불렀죠. 복덕방에 맡겼는데 피해자를 어렸을 때 거기서 또 복덕방 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그런 일까지 겪고 나서 보호시설에서 머물다가 2010년부터 이제 아버지랑 또 다시 같이 살게 되는데 뭐 정상적인 어떤 양육이라든가 보호를 못 받고 자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결국 또 이런 일까지 겪은 거예요. 게다가 그때 이제 가해 학생들이 그렇게 아주 어린 친구들도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정도였으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행동인지를 본인들도 알만한 또 그런 나이였거든요. 근데 이 가해자들부터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 이른바 합의금이라는 걸 받고 그리고 탄원서까지 써줬던 겁니다. 그 돈으로 조금 나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이 아버지는. 딸이 저런 사건을 겪고 그 합의금을 받아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까지 써주고 그 합의금 모아서 집을 옮겼습니다. 좋은 집으로 갔겠죠. 자, 이 피해자 딸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법원은 말이죠. 이 가해자들 수능 시험 보라고 선고를 연기해주고 학교에서는 표창장에 봉사왕 타이틀까지 줬다고요? 네, 그 전에 일단 사건 초기에 경찰도요, 이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따르고 또 먼저 접근했다는 이유로 한거불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판단력, 뭐 이런 특수성들을 고려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가해자의 부모들은 이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이미 등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에게 정신감정까지 받게 했습니다. 여론이 들끓는데도 이 검찰은 소년부로 송치를 했고요. 이 가정지원, 가해자들이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예정된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또 소년보호 처분 이후에 이 학교는요, 가해 학생 중에 일부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봉사왕 타이틀을 달아줬고 대학 입시를 위한 추천서까지 써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교수님, 보호 처분 이력이라도 좀 조회할 수 있게 이 사람들이 최소한 공직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결국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뭐 한국 불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국민들의 정서라든가 또는 그 법을 그 집행하고 시행하는 그 과정에서 노출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언제든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경우에
통상 만약에 그 당시에 뭐 죄를 저질렀던 그 학생들이 이렇게 뭐 어떤 그 교사라든지 또는 뭐 소방관이라든가 이렇게 되지 않고 아주 그냥 또 다른 어떤 범죄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예측을 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 이제 이번에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하다못해 이제 보호처분 이력이라도 조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아까 이 소년법의 취지하고 정면으로 그 배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그 사항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그 사회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1심 당시 그 판결문에 보면은 교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형사처벌하고 보호처분을 놓고 따져봐야 된다라고 해서 16명을 모두 보호처분을 한 것이죠. 백 변호사님, 그 당시 이 가해자 고의들 가해자 부모들이 의사, 사업가, 공무원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최근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대해서 좀 더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반복되기 어렵겠습니다만 과연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피해자일까요? 가해자들일까요? 그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출산이 임박한 아내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의 통증이 심해졌고 근처에 정차된 경찰차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체된 도로를 달리다가 다시 경찰관을 발견하게 된 부부. 이번엔 경찰의 도움으로 간신히 병원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부는 3번 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이 사건은 정말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네. 자, 경찰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걸 일단 거절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 11일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강서구 명지동에서 남성이 진통이 시작된 아내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해운대에 있는 병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출산 예정일이 당시에 5일 정도 남은 상황이었는데 진통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병원에 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던 중에 아내가 이 진통이 점점 심해진 겁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길가에 차를 세우고요. 근무하던 경찰 순찰차로 다가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찰은 해운대에 있는 병원은 자신들의 관할 구역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차량을 살펴보지도 않고 거절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도착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병원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 3번 만에 도착을 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 첫 번째 이제 관할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도움을 못 받았잖아요. 네네. 두 번째는 이 남편이 112에 전화를 했습니다. 112에 전화를 해서 지금 아내 출산이 임박했다,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112 상황실에서 한 답변은 119에 전화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임산부가 애를 출산할 것 같아서 나르고 있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제 경찰 도움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119에는 전화해 보셨나요? 아니요, 제가 제 차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19에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죠. 그러니까 112에서도 사실상 거절을 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3번째 경찰은 그걸 도움을 줬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출산이 임박한 게 아니라 뭔가 좀 산모에게 좀 이상이 왔던 거였던 거예요. 굉장히 통증이 극심했고 세 번째는 부산의 광안대교 쪽에 이 끼어들기 단속을 하고 있었던 경찰이 있었답니다. 근데 끼어들기를 단속한다는 건 상습 정체 구간이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경찰분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경찰이 이번엔 안에 있는 산모의 상태를 봤던 겁니다. 보니까 지금 사파에 보시는 것처럼 입에 재갈 같은 걸 물고 있었고 얼굴도 굉장히 창백했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출산이 급한 게 아니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제 이송을 도왔고 남편의 말씀에 따르면 의사가 좀 더 늦었으면 탯줄이 목에 감기거나 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을 뻔했다, 위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가 됐든 끼어들기 단속을 하고 있던 그 3번째 만난 경찰이 도움을 줬던 모양인데 그분들은 그러면 그게 관할 구역이었던 건가요? 관할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 광안대교에서 이제 도움을 준 그 경찰분들은 관할 구역이 아니었는데 아까 이제 사파에 나오듯이 그 산모가 입에 뭘 이렇게 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상태가 처음에 그 도움을 요청했던 그 경찰이 봤을 때하고 훨씬 더 상태가 나빠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관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뭐 119를 부르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은 아니다라고 빨리 판단을 잘 한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분만시 입구까지 따라와서 도움을 줬고 그리고 이제 오늘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에도 아마 찍혔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그 벌금까지 걱정하지 말라라고 바로 이제 처리를 해줘서 아이고야.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울 수밖에 그런 없는데요. 이제 일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실 그 남성의 호송 요청을 거부한 그 경찰 지구대의 입장에서는 이 일선 경찰의 어떤 그 대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요. 첫 번째 도움을 했을 때는 그 산모의 상태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도움을 줬던 그 경찰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상태 이게 점차적으로 굉장히 나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경찰의 어떤 그 대응이 조금 달라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서 벌써 이제 이 내용을 놓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계시는데요. 자, 뭐가 됐든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경찰 대응을 비판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그렇습니다. 반론이 나온 겁니다. 현직 경찰이 등판을 했다고요. 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임신부 경찰차 에스코트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경찰청 소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작성자는요. 이거는 관할구역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죄 그리고 긴급신고 112다. 응급구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장비도 없다. 이렇게 글이 시작이 됩니다. 제보 영상 보면 30km 구간인데 그럼 최소 1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겁니다. 옆 동네도 아니고 1시간 넘게 걸리는 곳으로 이동을 하다가 정작 맡고 있는 구역에서 강력 사건 나면 그 공백은 대체 어떡하라는 거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 환자는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 병원 가는 도중에 112에 신고할 여유는 있고 정작 응급처치가 되는 119에 신고한 여력은 없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경찰차 에스코트 받으려는 건데 나는 절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임신부를 경찰차 뒤에 태우지도 않을 거고 에스코트 하지도 않을 거다. 왜냐하면 당신 그러니까 제보자 때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쟁점이 좀 있어요. 처음부터 아까 이 기자가 소개한 그 글의 주인공 주장처럼 처음부터 119를 불렀어야 하는 거 아니냐. 자, 두 번째, 부산 이 광서구에서 좌동, 해운대구 좌동까지는 거의 뭐 진짜 서울로 치면 강서에서 이 강동까지 약간 이런 그 아주 먼 거 20km가 넘는 그런 거리라고도 하던데 아니 그런 식으로 장거리를 달리자고 했다면은 경찰도 그렇게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첫 번째 그 경찰도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고 서부산권 그러니까 강서 쪽에도 종합병원, 대학병원 많은데 왜 굳이 이렇게 해운대 좌동에 있는 병원까지 가려고 했느냐 뭐 이게 참 뭐 있더라고요. 네, 다양한 그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제가 처음에 아마 이제 관할을 따지면서 동의를 하지 않았던 그 순찰차 같은 경우는 예컨대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순찰차가 만약에 이제 그 산모를 에스코트해서 그 먼 데까지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자 순찰차 출동했는데 저 지금 이제 그 에스코트하고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아마 그 윗사람의 입장에서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왜 지금 우리 이쪽 관할 하지 않고 그쪽에 가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을 갖다 좀 의식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나왔던 그 112와 119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소방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12를 갖다가 불렀을 때 아까 얘기 나온 그 명지하고 해운대 같으면은 김포에서 잠실까지의 거리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그 병원으로 가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 경찰이 관할을 갖다가 이제 고려하지 않고 그 산모를 병원까지 데려다 준 그 상황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런데 또 이 남편과 임신부 부부의 어떤 입장을 주둔하는 분들은 또 이러십니다. 요즘 다니던 산부인과 아니면은 분만 시에 어떤 위험성이 있을지 몰라서 기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합병원, 대형 병원으로 간다고 해서 그냥 아기를 쑥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또 지적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게 맞는데
정말 시초, 시분초를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그런 거를 따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원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12가 아니라 119를 부르는 게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일단은 긴급하게 분만할 수 있는 분만 장비들까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라면. 다만 저는 이제 첫 번째 경찰의 대응이 좀 아쉬웠던 건 우리 관할 구역을 넘어서서 안 되겠습니다라는 차가운 답변이 아니라 일단 임신부가 지금 곧 아이를 출산에 임박한 정도의 상황이고 꼭 그곳을 가야 하겠다고 하는 정도 상황이라면 그러면 그 관할 바깥에 반대쪽에 있는 경찰서하고 좀 연계를 해서 좀 어느 정도까지 성의를 좀 보이면서 진행을 했었더라면 이런 논란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지 않았을까. 물론 경찰분은 너무 힘드신 건 압니다만 결국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도 좀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원칙적인 부분은 저도 119 쪽에 연락을 취하는 게 많은데 아마 이분도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뭐 자기의 자가 차량을 이용했던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런 상황 자체를 처음에 경찰분을 마주쳤을 때부터 아예 경찰분도 안에 있는 상황을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라면 좀 융통성이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가 됐든 순산을 하셨다니까 정말 다행인 거죠.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대리기사가 술에 취한 손님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은 기사가 타고 온 킥보드까지 고장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 자, 사건의 단초가 된 이 첫 통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일단 제보자는 40대 대리기사입니다. 지난 11일에 이 서울 동대문구의 한 사거리에서 출발해서 김포까지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근처까지 가서 저희 도착했는데 어디쯤이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대뜸 이 손님이 반말로 뭐 보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리기사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쪽 지리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정확한 주소나 아니면 보이는 건물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찾아가겠다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뜸 짜증을 확 내면서 끊어 내가 다시 전화할게 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겁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도 짜증을 내면서 끊었고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술 취해 보이는 일행이 있길래 직감상 저 사람들인가 보다 해서 찾아갔습니다. 이동수단인 킥보드를 타고 찾아갔고요. 대리 부르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일행들이 왔네 왔어 라면서 이 대리기사를 맞았습니다. 자, 전화 통화하면서도 반말 짜증 야 일로 와 막 이랬던 사람이 대면했다고 대리기사님 오셨어요? 라고 할까요? 안 그랬죠. 근데 이 대리기사님도 이런 취객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이 대뜸 먼저 뭐라고 아까 왜 그랬냐고 본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상황이 될지 아니까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유 근데 왜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한마디를 딱 들은 손님.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냥 가 취소할 테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대리기사 어차피 많으니까 너 그냥 가. 네, 그러니까 대리기사분은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운행을 하겠다 하니까 계속 그냥 가라고 하고 그러면 이거 손님분께서 취소한 게 맞으니까 취소 콜비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못 줘. 그냥 가. 요즘 애들이 다 이래 하면서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끝이 아니라 저 손님들이 저 대리기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대리기사가 싸가지가 없어서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대리기사분도 이제 그때는 화가 난 거예요. 화나죠. 그러니까 싸가지는 손님이 없으시죠? 라고 하니까 너 이리 와봐 하면서 본격적으로 폭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폭행 당시의 상황, 이 대리기사분이 직접 촬영하신 영상 약간 좀 많이 흔들리긴 합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야, 너 경찰 부르지 말고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아니, 일로 와보라고. 야, 너 좀 치냐? 너 좀 쳐? 너 좀 쳐? 그러면 까짓 때냐? 왜 까짓 때? 왜 까짓 때? 야, 왜 까짓 때냐고. 안 때리면 돼. 안 때리면 돼. 안 때리면 돼. 카메라 없는 데서 남자답게 해. 남자답게 하자, 이 새끼야. 너 남자지? 너 나 때려. 와! 참 이게 교수님. 어떻게 보면 이제 취객 상대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상황 지금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일상 다반사예요, 이런 일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리기사 하시는 분이 처음에 상당히 좀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굉장히 자신을 갖다 자제를 했었고요. 저게 사실은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 대리기사 이분을 대상으로 해서 취재를 한 그 결과 2명한테 이제 맞았는데요. 처음에 콜을 했던 그 손님이 자기 목을 잡고 이제 그 흔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뒷목을 잡고 이제 그 쓰러뜨리려고 해서 자기도 이제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텼는데 이 영상이 막 흔들리잖아요. 저게 이제 본인이 상당히 지금 그 다른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흔들리는 것인데 또 일행 중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뒷골목으로 끌고 간다. 뒷골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까 이 얘기 나오는 그 카메라 없는 쪽으로 가서 폭행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사실 저분이 말하는 이게 상당히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자기도 남자인데 왜 이렇게 맞고 가만히 참고 있었겠냐. 그러나 이제 8개월짜리 쌍둥이가 있나 봐요. 쌍둥이하고 아내를 생각을 해서 자기가 참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거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이 대리기사분. 일행들이 보인 그 태도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으셨다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킥보드 타고 놀았다. 아까 이제 킥보드를 탄 그 사파, 헬멧을 쓰고 있는 그 사파처럼. 자, 그런데 이제 그 장소까지 킥보드를 타고 가셨단 말이죠, 대리기사님이. 자, 근데 누가 킥보드를 타고 놀았다는 걸까요? 제보자 대리기사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그때 이제 손찌검 하면서 목도리 잡고 흔들고 그 난리치고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생쇼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여자가 2명 있었는데 그중에 50대로 보이는 여자분이 제 킥보드 세워놨거든요. 그 사단이 났는데 진짜 킥보드네 하면서 그걸 올라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사람도 뭐 말리지도 않고 그 영상에서 보면 왜 뭐 어떻게 막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 다 쳐다보고. 그걸 자기가 왜 타고 그거를 짚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저 대리기사분들이 웃기네, 전동 진짜. 킥보드나 전동 이동 장치를 그러니까 이 대리 운전을 부르는 사람들이 대중교통 버스 내리는데 이런 데 있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부르는 시각도 저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동대문에서 강화였던가 거기 가고 나면 김포까지 가고 나면 그다음부터 또 어딘가 대중교통 있는 데까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걸 대리기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저렇게 막고 있는데 그 킥보드를 보더니 탔다는 거예요. 그걸 타고 놀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걸 또 고장 내놨답니다. 넘어뜨려서. 이 대리기사분은 이게 지금 자기가 이런 일을 겪는 것도 황망할 뿐더러 저 5명에 대한 일행들이 그냥 뭐 이 사람이 하나 저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말리지도 않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게 너무 이게 정말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싶었을 거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양측 조사,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됐나요? 네, 일단 조만간 가해자들 소환한다고 합니다. 혐의는 공동 폭행 혐의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기 옆에서 이렇게 킥보드를 타고 슉 하다가 망가뜨린 저 여성에 대해서도 손괴죄, 그다음에 아까 계속 뭐 남자냐 욕하면서 계속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모욕을 했던 모욕죄 혐의까지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음주운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 탄 거? 예. 자, 교수님. 일단 짧게 정말 정말 이 사람들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진짜 이 원본 영상, 적나라한 영상을 봤는데 자기들은 패거리잖아요. 기사님은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평소에 없던 막 허세 막 부리면서 야 남자답게 한번 봐. 아이고 제가 진짜 얼굴 공개하고 싶습니다 진짜. 사실 부끄럽습니다. 사실 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로 본인이 하던 사업을 접고 이 대리기사를 하신 지가 한 1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잘해주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대리기사에 대해서 함부로 반말을 하고요. 그리고 막대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많지만 본인이 누군가의 자기 또 자식이고 부모고 남편인데 너무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인종차별 같은 거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지만 이건 인종차별이 아니라 자기하고 같은 그 국민들을 갖다 조금 자기는 차를 갖다가 대리를 부르고 그 사람들은 대리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업수이 여기고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행동하는 우리나라 일부 국민들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3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연구소 이어갑니다.
2014년 11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조경농장 뒷마당. 경찰들이 모여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이 둘러싸고 있는 건 얼마 전에 새로 심은 소나무 한 그루. 날이 꽤 쌀쌀해서 땅은 얼어붙었지만 이 나무 주변만큼은 갓 파헤쳐진 부드럽고 축축한 흙이 드러나 있습니다. 장비를 동원해서 조심스럽게 파내니까요. 이내 땅속에선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됩니다. 옷은 모두 벗겨져 있는데 얼굴 쪽에 타박상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외상도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곧장 한 남성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조경농장 여성 암매장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경기도의 한 조경농장 뒷마당에서 암매장이 된 여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입니다. 자, 얼마 전에 새로 심은 나무 주변에서 시신이 나왔다고 하니까 아하, 더 수상합니다. 네, 이게 2014년 11월 14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조경농장이 있었는데요. 이곳의 뒷마당에서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됩니다.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로 암매장이 돼 있었는데 안면부에 타박상이 있는데 이걸 빼고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40세 여성, 바로 이 조경농장 주인의 아내였습니다. 뒷마당에 얼마 전에 새로 옮겨 심은 것 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요. 그 주변에 부드러운 흙을 파내니까 이 시신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경찰이 곧장 부검을 의뢰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로 합니다. 자, 시신이 옷이 벗겨진 상태로 암매장돼 있었다. 사건인 게 확실한데 경찰은 어쩌다가 그 농장을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까? 이게 우연치 않게 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이 사체가 발견되기 3일 전, 그러니까 11월 10일 오후 2시쯤에 이 여성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실종 신고를 한 사람은 이 50대 여성의 남편인 김 씨였는데 보통 아내가 실종되면 어떻게 하나요? 아유,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내를 그럼요. 찾게 노력을 하는 게 정상인데 실색이죠. 문제는 일단 그대로 신고만 해놓고 경찰 조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행적 조사에도 불응을 하고 그리고 더 수상하는 그 와중에 그 다음날 12일에 전화를 끊고 잠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거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조경농장 주변을 수색하던 중에 저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가장 유력한 용의자 남편. 이 남편 도대체 어디로 잠적을 한 겁니까? 저 조경농장은 경기도였는데요. 실종 신고 6일 만에 전남 완도군에 있는 완도항 인근 주차장에서 지인 차량을 타고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붙잡혔을 때 그냥 바로 자백을 했어요. 근데 부부싸움하다가 홧김에 그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하. 자, 역시 일단 범인은 남편이었던 건데 일단 사건 자체는 순조롭게 해결이 됐습니다. 당시 조경농장에서 진행됐던 현장 검증 장면 짧게 보고 가시죠. 가슴 앞으로 돌아가서 찍으라. 그래도 이 크레인 올라탄 거야? 예? 똑바로. 자, 똑바로. 들어가지. 절로 들어가. 방금 자막에서 보셨겠지만 교수님, 누굴 위한 눈물이었을까요? 글쎄요, 이제 현장 검증을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포크레인으로 다가가는 순간부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울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한 30분 정도 현장 검증을 마치고 난 뒤에 심경을 묻는 그 취재진의 질문에도 그때까지도 계속 울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과연 이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을까, 아니면 자기가 추구했었던 완전 범죄가 깨진 그 상황이 억울해서 울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이 사람이 그 주위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뭐 평소에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여러 행적들을 보면 그렇게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경찰에게 잠적해서 잡힌 그 장소가 완도항 아닙니까? 예. 그래서 혹시 이거 뭐 또 배를 뭐 이용을 해서 다른 쪽으로 도피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어떤 그 의심까지 가는 사항인데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잡혀서 이거는 좀 너무 억울하다 하는 그런 울음, 즉 악의 눈물일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부부싸움 중에 홧김에 어떻게 했는데 아내가 숨졌다.
이거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본인의 주장인데요. 김 씨는 아내가 외도를 해서 계속 싸움을 벌여왔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일단 사건 당일에 자정 넘어서까지 술을 먹으면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운영하던 조경농장에서 새벽까지 이 싸움이 이어집니다. 김 씨는 당시에 부하 직원이랑 당신 부적절한 관계인 거 아니냐라고 아내에게 캐물었답니다. 아내는 당연히 부인을 했고요. 실랑이를 벌이다가 김 씨가 아내를 밀쳐서 넘어뜨렸는데 이 아내가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뇌출혈로 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아내가 숨지니까 별다른 고민도 없이요. 이 조경농장에서 쓰고 있던 굴삭기를 이용해서 농장 뒷마당에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아내의 시신을 안매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옮겨 심었던 겁니다. 이 농장이 상당히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다음 날 오후에 실종 신고를 하고요. 이튿날 잠적하고 수사가 시작돼서 시신이 발견되고 사건 6일 만에 김 씨가 붙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아내를 정말 후드려 팰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과연 처음이었겠느냐.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뭐 이미 수개월 전부터 가정폭력으로 이 남편 경찰에 신고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과거에 강도상의 전과도 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아내 외도를 의심했던 이 김 씨는 범행 한 달 전이었던 그 2014년 10월경에 정말 아내가 다른 남자랑 그냥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 그러니까 외도를 의심하는 그냥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길거리에서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었고요. 당시에 이 아내가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아내 지인들하고 함께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를 폭행을 했고 아내가 굉장히 심한 중상을 입었었다고 합니다. 자, 백주대낮에 길거리에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다 있는데 거기서 지 아내를 막 이렇게 패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교수님? 정말 정상이 아니죠. 뭐 욕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그 심정인데요. 사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그 길가에서 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폭행을 당했으니까 그게 어떤 그 모멸감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뭐 죽고 싶은 아마 그런 심정이었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폭행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집에 들어오면 더 심해졌다는 거죠. 아예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내 얼굴을 갖다가 발로 차서 중상을 갖다 입히거나 그리고 이제 집안에 있는 흉기를 갖다가 들이대고 협박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이런 식으로 폭행을 하는 이유가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다른 남자를 갖다가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심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의심을 하면서 폭행을 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복이 됐는데 통상 이제 편집성 성격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남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번 믿으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의처증의 그 어떤 결과로 결국 이 여성은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면은 뭐 이렇게 신고를 해서 경찰이 뭐 이렇게 좀 분리 조치를 하든지 뭐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야 했어요. 이게 사실 그런 식의 폭행이 10년 넘게 이어졌던 겁니다. 심지어 이 사건 발생 전달에는 폭행으로 아내가 입은 상처가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단순 폭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남편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 그냥 바로 또 집으로 돌려보냈대요. 아, 이거 상습폭력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경찰의 그 대응이었다라고 하고요. 이 폭행이 어느 정도로 계속됐냐면 한 번은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우리 아버지 좀 데려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근데 집에 와서 찾아온 경찰이 했던 얘기는 아니 그 아버지 이렇게 취했는데 무슨 짓을 하겠어라고 그냥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경찰에서는 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신청할 수 있다라고 안내는 했지만 아내가 거부했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진짜 경찰의 이런 안이한 대응이 집중 여론의 난타를 당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고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네, 관할 경찰서에요. 김 씨의 25년 지기 친구가 경찰로 있었습니다. 김 씨의 동창이었고 아주 잘 알고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내가 아내를 때려가지고 신고가 들어갔다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김 씨랑 25차례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내부 자료인 김 씨에 대한 범죄 인지 보고서 내용을 보고는 연락해서요. 너 구속될 것 같으니까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언지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그냥 중계를 해줬군요. 예. 자, 교수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 경찰서의 경찰이 한 그 25년직이 한 명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신고 받고 나간 경찰들도 앞서도 얘기했지만 좀 뭔가 좀
속 시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신고받고 나가서 심지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건 현행범 정도가 아니라 긴급 체포를 해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냥 의무동행 정도로 데리고 갔다가 돌려보냈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소까지 있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아마 25년 지기 경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직접적인 친구가 아니더라도 25년 지기 경찰이면 굉장히 직급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경찰들도 우리 뭐 선배나 선임 정도가 있으면 저렇게 가까운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면 쉽게 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이건 뭐 짐작입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이 남편 쉽게 잡히긴 했습니다만 어떤 살해 혐의 인정이 됐습니까? 아까 이자연 기자가 사건 관계 설명을 해줬던 건 이 남성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사망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좀 어려웠었고요. 이 남성, 난 자기 아내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었다. 끝까지 그런 주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결국 입증이 부족해서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검찰은 그래도 폭행이 17년 동안이나 지속됐다는 건 굉장히 엄중한 문제다라고 해서 20년을 구형했지만 일단 징역 10년을 선고했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저 김 씨는 아까 눈물까지 흘렸던 저 사람 남원 가족한테 저 탄원서 합의해달라고 요청하다가 오히려 엄벌을 촉구하는 가족들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받게 됐고요. 징역 10년 선고와 관련해서 검찰은 당연히 항소했고 이 김 씨도 양형이 중하다고 항소를 했었습니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결국 2심 모두 대법원까지 징역 10년이 선고되고 확정됐습니다. 자, 남편을 도왔던 경찰들은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감찰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그 25년지기 경찰관 같은 경우엔 휴대전화 이미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거부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에 해당 경찰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에 강등 처분으로 낮춰졌고 이마저도 불복해서 소송까지 벌였습니다. 패소하긴 했지만요.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한 다른 경찰들도 정직, 감봉, 경고 등의 징계 처분 받았습니다. 자, 교수님. 항상 이제 사건 연구소나 이런 사건들 전해드릴 때마다 이제 법원 판결에 대한 참 아쉬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2014년에서 지금 10년 선고를 받았다. 이미 나왔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야, 아빠 좀 처벌 좀 경감해달라는 탄원서 좀 써줘. 근데 가족들이 다 거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사람 지금 나와가지고 행여 가족들한테 해코지 할 수도 있는 거야. 니들 그때 이 애비를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말이죠. 아마 이제 자식들이 있다면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경찰 문제도 있는데요. 지금 이 실제로 이 경찰관 같은 경우는 사적인 관계에서 그런 어떤 하지 않아야 될 그런 행동들을 해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본인이 몸담고 있는 그 경찰 조직의 명예를 갖다가 실추시키는데 엄청난 그런 어떤 그 악영향을 갖다 미쳤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해임이 됐거든요. 근데 해임됐는데 나중에 강등으로 이제 낮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불복을 해서 소송까지 해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패소가 돼서 강등 처분이 됐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우리 현직 경찰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한번 다시 이렇게 지금으로 되돌려 봤을 때 정말 하지 않아야 될 거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시민들 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과 자기 어떤 사적인 관계가 있어서 내부적인 어떤 수사 기밀을 갖다 그쪽에다 빼주는 거하고는 이것은 정말 천지 차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조직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될 그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보안관이 건너편 배에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건네봤습니다. 그리고는 담요를 깔아서 그 위에 아주 조심조심 올려놓는데요. 이거 물고기가 아니고요. 바로 새끼 돌고래였습니다. 돌고래는 원래 사람처럼 폐로 호흡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물 밖으로 자주 나와줘야 하는데요. 그렇죠. 이 새끼 돌고래는 낚싯배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숨 쉬는 걸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새끼 돌고래를 건네받은 보안관은 돌고래가 마르지 않게 30분 동안 물을 뿌려주면서 해양동물 구조대가 대기하고 있는 해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무슨 상황이에요? 이 해양동물 구조대에 따르면요, 이 돌고래는 태어난 지 몇 시간도 채 안 된 갓 태어난 새끼 돌고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어미는 발견이 되지 않았고 왜 어미가 버리고 갔는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새끼 돌고래는 다행히 구조대의 도움으로 구조센터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수영하는 법, 숨 쉬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아서 센터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호주로 이어갑니다. 네, 공항 주차장입니다. 깜깜한 저녁이라 조명들이 밝게 켜져 있는데요. 네, 갑자기 새카만 하늘에서 푸른 빛을 내는 무언가가 떨어집니다. 시퍼런 빛이 순간 붉게 변하더니 하늘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별똥별? 네, 아직 정확하게 뭔지 밝혀진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암석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섬광이 워낙 커서 곳곳에서 목격담이 나오고 있는데요. 집 앞마당에서 지인을 배웅해주다가 반짝이는 하늘에 환호성을 터뜨리기도 하고 캠핑 현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파래진 하늘을 목격해 놀라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밝은 성광을 내는 건 암석이 지구로 떨어지면서 지구 대기와 충돌에 발생한다고 하네요. 지구랑 부딪히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다행히 암석은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대부분 타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크기는 아마 주먹보다 작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떨어진 위치는 크로이던이라는 작은 해안 마을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우주 암석을 수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마을에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쇼핑몰 입구입니다. 빨간색 장미로 한가득 꾸며져 있죠. 지난 5월 20일 900데이를 맞이해 쇼핑몰 측에서 생화 520송이로 장식을 해놓은 건데요. 근데 꽃장 시간에 한 무리가 잔뜩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득 있던 꽃들도 많이도 없어졌습니다. 아니, 이거 설마. 아, 네, 꽃설이. 네, 장식된 꽃이 예뻤는지 저렇게 잘 닿지도 않는 곳까지 안간힘을 써가며 꽃들을 다 뽑아 가져갔던 겁니다. 심지어 한 여성은 위험천만하게 저렇게 벽까지 타고 올라가서 위에 있는 장미를 뽑습니다. 차차차차차차. 저 뽑으면 안 될 텐데 장미꽃 장식 앞에는 도둑질하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보이네요. 저는 안내 표지판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안중에 없었겠죠. 결국 장미꽃으로 폭포를 이루던 벽면은 저렇게 휑하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었습니다. 다른 쇼핑몰은 내부 에스컬레이터에 장미꽃길을 멋지게 만들어놨는데요. 저렇게. 아, 네. 그런데 역시나 이것도 너나 할 거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 점프까지 해가며 네, 꽃장식을 뜯어냈습니다. 백화점 직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결국 얼마 안 가 꽃들은 싹 사라지고 쓰레기들만 바닥에 널브러져 있네요. 아유, 참. 자, 다음은 호주로 가보시죠. 네, 주차된 차들 사이로 빨간색 차 한 대가 뿌연 연기를 일으킵니다. 이걸 본 한 남성이 운전석으로 다가가서 운전사를 말려보는데요. 운전자는 차가 부서질 정도로 세게 후진해서 연석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얼마 못 가 다시 또 울타리를 세게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는 다시 한번 빠져나가 보려고 하는데 2m도 못 가서 또 울타리를 박아버리고 맙니다. 아유, 면허 어떻게 딴 거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급히 멈춘 차량으로 달려가 봅니다. 그리고 때마침 도망가려던 운전자를 도망 못 가게 막아섭니다. 화가 난 사람들의 고함에 운전자는 옴짝달싹 못하고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당시 상황 한번 보시죠. You almost killed us! What's wrong with you? Stand there, don't move! Where's your license? Where's your license? Are you on the ground? 네, 목격자들이 피하지 않고 난폭 운전을 한 이 남성을 잡아둔 덕분에 경찰은 손쉽게 체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20대였던 이 남성은요, 울타리에 박기 전에도 이미 차를 받고도 그대로 도주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몇 시간 전엔 도난 차량으로 의심이 돼서 경찰이랑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체포된 남성의 소지품에선 공기권총과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불법 총기 소지, 또 도난 차량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시드니 남성들, 그냥 터프해요. 예, 터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누리호 발사 실황 중계 관계로 사건반장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아직 유동적이긴 한데 한 6시 10분쯤 일단 우주반장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일찍 JTBC 틀어놓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안녕히 계십시오.